이향순 씨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향순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결혼 2년 차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도박,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당시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이향순 씨를 때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은 전 남편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아이 앞에서 이향순 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닐 때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본 순간 이향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요. 딸아이의 정신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향순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향순 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는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양육비도 단 한 푼 받지 못했지만 이향순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재혼을 했다는 것까지요. 이향순 씨는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3년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짜와 장소까지 전해 들었지만 이향순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크면서 아버지를 찾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럴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당시 이향순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고요. 이향순 씨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모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삶은 비록 팍팍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이향순 씨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요. 딸아이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밤 11시 경이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기억합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벽시계를 확인했던 게 기억납니다.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이향순 씨도 막 씻고 나와 침대에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낡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 리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일까요? 아니면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온 이웃일까요? 아니면 딸아이 친구가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이향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죽었다던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꿈인가요? 환각인가요? 이향순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던,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준 그 사람의 얼굴을요. 비록 많이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있어야 하나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때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향순 씨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유령인가요? 귀신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죽지 않았어요? 멍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설명할 게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나 지금 정말 위험해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에 이향순 씨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요. 얼굴은 수척했으며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3년 전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털썩 현관 바닥에 주저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이향순 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후회도 보였습니다. 나 안 죽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향순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대체 왜일까요? 어떻게요? 무슨 이유로요? 왜 죽은 척을 한 거죠? 전 남편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향순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이향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혼한 여자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서 보험금 3억 원을 타내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재혼한 여자는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고요. 온갖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였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실제로는 폐차장에서 구한 신원 미상의 시체를 차 안에 태워놓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DNA 감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새로운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보험금도 무사히 나왔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나온 돈을 합치면 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약속은 반반씩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재혼한 여자가 돈을 받자마자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약속했던 만남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해지됐고요. 살던 집도 이미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전 남편은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범죄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돈도 한 푼 못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 측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고요. 재혼한 여자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자신의 흔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미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험 사기, 시체 유기, 공문서 위조 등 온갖 죄목이 붙었습니다. 잡히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이향순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너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숨겨줘요. 며칠만이라도요. 제발. 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이향순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년 전 이혼할 때까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고 나서 재혼한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워놨었다고요. 하지만 그 여자가 모든 돈을 들고 사라지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난 3개월 동안 쪽방촌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텼지만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마저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향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잡히면 딸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나 그의 아버지예요. 제발. 그는 이향순 씨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향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그의 이야기를 입에 담아요? 10년 동안 양육비 단 한 푼 안 보낸 사람이요? 그 애는 이미 아버지 없이 잘 크고 있어요. 당신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다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향순 씨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향순 씨는 냉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전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가족들도 연락 끊었어요. 너밖에, 정말 너밖에 없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향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요. 전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향순 씨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이향순 씨가 소리쳤습니다. 딸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매일 맞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해요?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협박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향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죽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전 남편이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향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향순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향순 씨는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발.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에 이향순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자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쯤일까요? 아니면 2시간일까요? 이향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의식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이향순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향순 씨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향순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분증은 전 남편의 것이 맞았습니다. 사진도 이름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흰색 봉투였는데 곳곳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선명한 핏자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걸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요.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모든 것이요. 경찰에 넘겨줘요. 나는 어차피 끝났어요. 하지만 그 여자만큼은 잡혀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보지 않게요. 그리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아빠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고요. 그래도 딸만큼은 정말 사랑했다고요. 비록 표현은 못했지만요.
마지막으로 너한테도 미안해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행복하게 살아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향순 씨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도 제시도 지계속 없었습니다. 핏자국. 이 핏자국은 뭘까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제 전남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을 그은 흔적이 있었고요. 신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향순 씨는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를요. 틀림없이 전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향순 씨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USB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재혼한 여자는 이미 여러 차례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전남편은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던 것입니다. 최소 9명 이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저 그녀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는 그 여자가 전 남편을 유혹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과자예요. 어차피 정상적인 삶은 어려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전 남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도박 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요. 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며칠 후 검거됐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로 도피하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3억이 넘는 돈도 대부분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가짜 죽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서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향순 씨는 그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향순 씨와 딸아이 그리고 몇몇 장례식장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울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대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향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이향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감정을 정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문을 열어주고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결말이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이 사람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향순 씨는 여전히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자문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요. 도와줬어야 했는지 거절한 게 맞는지를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향순 씨는 요즘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문을 열어주고 하룻밤만 재워줬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수많은 가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자신과 딸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 의무가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없었을까요? 전 남편의 죽음 이후 이향순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와 딸을 보호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 남편은 그날 밤 이향순 씨의 집을 떠난 후 근처 공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앉아 손목을 그었습니다. CCTV에 그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가족들을 용서해 주세요. 특히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요.